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집단이 있잖아. 그게 누굽니까? 강단사학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론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짜맞추기식의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충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석이에요, 비석. 이게 국보예요. 그래서 이 강단사학자들이 이 비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비석에 감춰진 비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비석이 발견된 게 1979년 2월입니다. 누가 발견했냐? 충주의 역사문화연구단체인, 그러니까 충주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예성문화연구회 사람들에 의해서 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979년도에. 근데 발견된 곳이 어디냐? 충주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입석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요 예성문화연구회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비석을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 입성 마을에서 아마도 소스를 이 사람들한테 줬을 거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그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건데요, 이게 크기가 크질 않아. 1.35m.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작아. 이게 큰 비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700여자의 비문이 적혀 있는데 너무 그 마모가 심해가지고 여태까지 그 280여자 정도만 이제 판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독을 했겠냐고? 뻔하잖아. 강단사학자들이지. 이병도 씨가 279개, 정영호 씨가 272개, 임창순 씨가 216개를 이제 판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비석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냥 비석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석의 이름을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장인 정영호 씨가 뭐라고 명칭을 했냐면 고구려비. 그리고 이거를 이제 1981년, 그러니까 2년 후에 국보 제205호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주에서 발견된 이 비석이 고구려비가, 그러니까 이름하여 충주 고구려비가 국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비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 누가,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판독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강단사학자들이. 그래서 모입니다. 1979년 6월에 중원 고구려비 학술자담회라는 걸 엽니다. 그러니까 뭐 내노라 하는 강단사학자들이 다 모였어. 이병도, 이기백, 임창순, 김철준, 정영호, 와, 그러니까 강단사학의 1, 2세들이 다 모인 거야. 근데 이게 마모가 심하다 보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지? 물론 이 누가,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겠지만 이거보다는 가장 주체적인 게 뭐냐면 건립 연도예요, 연도. 연도를 알아야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 광개토항 비는 딱 나와 있잖아. 언제 서기 414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비석에 연도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막 얘기를 했던 거야. 이 학술대에서. 근데 이 강단사학의 거두
이병도 씨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꿈에서 봤어. 건응이라는 두 글자를 꿈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건응은 장수왕의 어떤 연호라는 거야, 연호. 그래서 아마도 이 비석이 만들어진 연도는 서기 475년도에 이제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이제 죽였잖아요. 이 장수왕의 업적을 기린 그의 손자, 장수왕의 손자 문자 명왕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꿈에서 봤다는 거, 꿈에서. 이병도 씨가 꿈에서 건응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병도 씨 얘기는 문자 명왕 때 이 비석이 만들어졌다. 아. 왜냐하면 이 비석 안에는 연도를 알 수 있는 글자가 판독이 안 됐거든. 그랬더니 이 비석의 명칭을 만든 사람인 정영호 박사,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두개 선생님 말씀대로 탁본을 보니 건응 4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병도 씨가 강단사학의 거두거든. 이게 강단사학의 실체인 겁니다. 아시겠죠? 거두가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반대를 하냐고. 아, 건응 4년이라는 게 어딨어, 여기에. 자, 그러니까 이제 변태섭 씨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비문에 이제 신유년이라는 게 이제 판독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 신유년은 서기 421년 또는 서기 481년에 이제 간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변태섭 씨, 서울대 교수는 이제 서기 481년도에 이 비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거를 이제 촬영 기법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제 판독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개토항 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근 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1979년도에 발견된 이 비석에 대한 학술 자담회에서 이 비석의 건립 연도는 서기 481년 또는 문자 명왕 때 건립이 됐다는 거야. 이 강단 사학자들의 얘기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어떤 비문을 좀 들여다 보니까 절대 이 충주 고구려 비는요 서기 433년 이후에 건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서기 433년 이후에 이 충주 고구려비가 왜 건립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죠. 자, 일단은 광개토항 비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옛적에는 신라 매금이, 그러니까 신라 왕이라는 거죠.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없었어. 근데 광개토항 때에 이르러 신라 매금이 조공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한테 고개를 숙인 거는 광개토항 때 이후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거를 감안하시고 광개토항 이후에 신라가 고구려한테 고개를 숙인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충주 고구려 비문을 보자고요. 5월 고려 대왕의 상왕공,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고구려 왕의 명을 받은 왕족이겠죠. 이 사람하고 신라 매금이, 그러니까 신라 왕하고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해서 서로 수천,
여기서 이제 수천이라는 게 이제 뭐 맹약을 맺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왕의 명을 받은 왕족이 왔다는 거야, 신라 땅에. 맹약을 맺기 위해서. 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개토왕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 이후에 신라가 고개를 숙였단 말이야.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서. 그렇다면 충주 고구려 비문에 따르면 신라 왕과 형제의 어떤 맹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광개토왕 시기 아니면 그 직후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두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 아니면 광개토왕의 그 아들 장수왕, 아마도 장수왕 중반 때에 이르러서 이 충주 고구려 비가 건립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 사학자들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뭐 서기 481년 또는 문자 명왕 때 시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딱 나오잖아 여기에. 뭐 이거를 무슨 자담회까지 열고 이런 분석을 하냐고. 딱 나오는구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록상으로 이 고구려하고 신라가 언제 화친관계를 맺었는지, 물론 이제 광개토왕 비문에 따르면 이제 광개토왕 시기에 화친을 맺은 거야. 근데 기록에 있습니다. 삼국사의 기록에. 서기 392년입니다. 고구려에서 사신을 이제 신라에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강성하였으므로 그 당시 신라 왕이 뇌물 이사금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이사금이 이참 대서지의 아들 실성을 볼모로 보냈다는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가 왜 신라한테 사신을 보냈을까요? 이때 백제랑 한바탕 이제 대전쟁을 벌이기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라한테 뭐 압박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당시 신라도 이 고구려의 이 어떤 화친 관계를 맺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백제랑 친했단 말이야, 신라가. 근데 이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실성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겁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에 붙은 거야. 백제를 배신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백제랑 이제 한바탕 서기 396년에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다음에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 잠깐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리고도 아신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2차전을 벌인 거야. 그때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서기 399년부터 서기 400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기 400년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간의 어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구려의 볼모로 갔던 실성이 서기 402년에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왕이 된 거야. 실성이 왕위에 올랐단 얘기입니다. 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고구려의 볼모로 있었던 실성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광개토왕 비문에 따르면 고구려가 신라에 파병을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 그런 거로 봐서는 볼모로 있었던 실성이 신라 왕이 됐다는 거는 곧 뭡니까? 고구려가 앉혀준 거야, 신라 왕으로. 그죠? 아시겠죠? 어쨌든 이 실성이 서기 402년에 신라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서기 417년입니다. 이때 눌지가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봤을 때는 눌지가 고구려에 갔다는 그러한 볼모로 갔다는 내용은 별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눌지가 아마도 실성이 왕이 됐을 때 고구려에 볼모로 갈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이 눌지가 실성 이사금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서기 417년에. 그러니까 이거 말할 것 같으면 고구려가 안 친 실성 이사금을 눌지가 죽이고 왕이 된 거야. 자, 고구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눌지 마리간이 볼모로 또 다른 사람을 고구려에 보냅니다. 일단은 고구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볼모로 보낸 겁니다. 근데 눌지랑 실성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성은 고구려가 안 친 왕이고, 이 눌지는 이 고구려에 대한 반감이 컸던 그런 왕인 거야. 그래서 이 눌지 마리간이 서기 433년, 이때 이제 고구려에 갔던 볼모, 그 다음에 외국 땅에 갔던 볼모를 다 데리고 옵니다. 이 눌지 마리간이. 그런 다음에 고구려를 버리고 누구랑 화친 관계를 맺냐면 백제입니다. 서기 433년에 백제 비유왕하고 화친을 맺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충주 고구려 비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신라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자는 맹약을 했잖아요. 근데 서기 433년에 신라 눌지 마리간이 백제한테 붙은 거야. 그러면 형제같이 지내자는 맹약의 약속은 파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충주 고구려 비는 이 눌지 마리간이 세웠겠냐고, 이 눌지 마리간이 건립을 했겠냐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서기 433년에 눌지 마리간이 고구려에 대한 반감이 컸던 왕이야. 근데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서기 450년에요. 고구려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실직에 들여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하슬라성 성주인 삼직이, 신라 장수죠, 병살내에서 습격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라 장수가 고구려 장수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는 것을, 그러니까 이때 450년 전에 왕이 이제 눌지 마리간이잖아. 근데 눌지 마리간은 고구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왕이란 말이야. 근데도 왜 이런 장수왕이 우호를 닦았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눌지 마리간이 고구려한테 볼모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고구려한테 굉장히 고개를 숙였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살 내가지고 우리 장수를 죽여버렸어? 이게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 신라 서쪽 변경을 침공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화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 관계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서기 455년입니다. 눌지 마리간이요, 고구려가 백제를 이제 침공했는데 병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했다는 거야. 와, 그렇다는 거는 눌지 마리간 시기에는 화친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는데 거기다 구원병을 보낼 정도야. 서기 455년도에. 그런데 그 강단 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서기 481년 또는 이병도 씨가 생각하는 문자 명왕 시기에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이 됐다는 이 가설은 모두 틀릴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서기 430년에 눌지 마리간이 이제 고구려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백제에 붙었잖아. 근데 이 눌지 마리간이 형제의 어떤 맹약을 맺었겠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야. 강단 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건립 연도는 틀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서기 475년도에 이제 고구려가 장수왕이 이제 그리고 얘기인데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한성에서 고구려 군사가 물러난 것은 고구려가 원했던 그런 사항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철수한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 계로왕을 죽인 사건은 백제 영토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뺏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목표는 계로왕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수를 한 겁니다. 철수했다고 해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주변 일대에 전략적 요충지에 고구려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서기 481년도에는 고구려가 이제 그 강원도 그 말갈족 있잖아. 예족들하고 같이 신라 북쪽 변경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경상도 문경 지역까지 이제 밀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신라군하고 백제군, 그 다음에 가야 구원병까지 함께 그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이 여기 전략적인 요충지에 쫙 주둔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었던 이제 고구려에 속했던 말갈족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공격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월 부근을 해서 이 조령 쪽, 아마 영주 여기까지 침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 가야, 신라 삼국 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쳐 올려서 지금의 영월 부근이 저는 니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이 패하여 물러가자 니하의 서쪽까지 추격해서 쳐 부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영월 서쪽, 그러니까 이 제천 인근 여기까지 고구려군을 몰아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무슨 서기 481년도에 무슨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겠냐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싸우는 치고받고 하는데 그 말 같지 않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눌지 마리간 때는 이미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 고구려 비문에서 형제 관계에 어떤 맹약을 맺었잖아. 이거는 이미 눌지 마리간이 왕이 될 때 이미 폐기가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눌지 마리간 이후에 이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됐다. 이 말은 틀리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실성 이사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성 이사금이 고구려의 볼모로 갔던 사람이고 고구려의 어떠한 힘으로 신라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맙겠냐고. 일단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광개토왕 때 실성 이사금이 고구려의 볼모로 갔어요. 그리고 백제와의 전투가 끝난 이후에 서기 402년도에 그러니까 401년도에 이제 고구려에서 실성이 신라로 돌아왔잖아.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 402년도에 왕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충주 고구려비 비문을 보자고요. 5월에 고려대왕의 상왕공, 그러니까 왕의 칙명을 받은 고려 왕족이죠. 고구려. 신라매금.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라매금은 실성 이사금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해서 서로 맹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좀 매치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구려의 볼모로 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구려의 힘으로 신라 왕이 됐어. 그 다음에 고구려의 어떤 파병으로 신라가 살아남았어. 아시겠죠? 그럼 이때 형제의 맹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뻔하잖아. 실성 이사금이죠. 그리고 이 비문 안에, 충주 고구려 비문 안에 고구려 국토 내에 뭐 대의나 뭐 여러 위들 한테 의복을 전달해 줬대. 이거를 보고요, 이 내용을 보고 강단사학의 이기백 씨는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가 삼국지 의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가 의복을 받았잖아. 한나라로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아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고구려 국토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부대사자 다우한노와 주부 도덕이 국경 근처에서 이제 신라인 300명을 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 토내, 그러니까 신라 내에 고구려 당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라 내에 고구려 점령지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 뭐 바리사자, 보노, 그 다음에 계로. 이 계로를 두고요, 강단사학에서 뭐라고 또 분석을 했냐면, 계로왕이래, 계로왕. 아휴, 여기 앞 문장을 좀 보라고. 신라 토내 당주 점령지 고구려 장수를 말하는 거야. 하부, 바리사자, 보노하고 계로라고 말할 것 같으면 당연히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계로왕한테 비유를 하냐고. 참. 그래서 신라 영토 내의 주민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 맹약이 체결된 것은 실성 이사금, 그러니까 백제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개토항 때 맹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항 비문에 따르면요, 영락 9년입니다. 서기 400년이에요. 이때 나와요. 신라왕, 이때 뇌물 이사금입니다. 400년이요. 뇌물 이사금이 사신을 보내서 아뢰기를, 외인이 신라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때 고구려가 파병을 한 거예요, 신라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볼모로 갔었던 실성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기 400년도에 이제 신라한테 파병을 했었잖아. 그리고 401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구려의 볼모로 있었던 실성이 돌아갑니다, 신라로.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서기 400년도에 실성 이사금이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 실성 이사금이 서기 412년에 내무랑의 아들 보코를, 이게 보코가 눌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고구려의 어떤 힘으로 왕이 됐잖아.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았던 내무랑의 아들을 볼모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 413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새로 평양주에 큰 다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평양주라는 게 어딘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성 이사금이 다리를 건설해 줬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다는 건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실성 이사금이 이사금 시기에 실성 이사금의 어떤 명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떤 그쪽의 신라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충주 고구려비는 실성 이사금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기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단사학자들이 분석한 서기 481년 아니면 문자명왕 때 이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게 아니고요. 실성 이사금이 광개토왕 때 형제의 맹약을 맺고 그 이후에 실성 이사금 시기에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이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강단사학자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강단사학자들을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어떤 경직성 그리고 정해놓은 이 한민족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가장 핵심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다는데요. 정해놓고 어떤 틀 속에다 정해놓고 거기다 짜맞추는 그러한 분석들을 여태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충주 고구려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